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 저희가요, 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백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수나라 역시도 결국엔 고구려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가 조금 궁금해져요. 근데 그 벽을 넘지 못했을 때 아마 중국인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중국인들보다 제 가슴이 더 아픕니다. 지현 씨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네. 우리 많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연 아나운서 빨리 나서라고 많이 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해요. 네. 감기 걸리셨어요? 기자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지금 코맹맹 소리가 가득하죠. 이 감기가 기자님한테 빨리 옮겨갔으면 좋겠네요. 옮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자, 수나라는 결국 야욕을 참지 못하고 고구려에게 덤볐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이 이제 세워졌는데 당도 결코 이 고구려를 가만놔두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과연 우리 고구려 군들이 이걸 또 어떻게 막아냈을지 오늘의 쟁점인데요. 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투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역사상 최강의 군대 당나라. 동아시아의 강자 고구려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고구려 당나라 전쟁.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렸다는 이 당나라. 과연 수나라와 고구려처럼 당나라와 고구려 관계도 비슷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전략 구도는 이건 영원 불면 변하지 않아요. 강해지는 순간 치려고 한다. 그렇죠.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우리를 건드리나요? 문제가 있어요. 와, 그 틀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걸 수행하는 방법은 바뀌죠. 네. 얼마나 이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지도자가 얼마나 능그러인가. 그런데 당시 당나라 황제는 수양제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어마어마한 인간이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고구려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소 정책을 핍니다. 네. 근데 이 미소 정책이 속된 말로 장난 아니게 펴요. 이거 정말 우린 이제 안 싸운다. 국가 간에 교류하자. 유학생 받고. 오. 심지어는 고구려 세자가 중국 당나라까지 가는데 역사의 유일한 사례죠. 그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삼국의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마청 노릇할 테니까 너희들 왜 싸우니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것까지 해요. 오히려 이러니까 더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저거 봐라 왜 저러지? 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고구려도 네. 유례 없는 저자세였어요. 그래요? 예, 일단은 포로 석방을 해요. 수나라 고구려 전쟁 때 네. 잡았던 많은 포로들 석방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네. 뭐 세자 입조, 그다음에 당으로 유학을 또 가게 되고 가장 중국적인 종교라고 했죠. 도교를 이제 고구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고구려 지도를 보내요. 당에. 예,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고구려 지도를 보낼 정도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뢰라기보단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지나친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테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형식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은 어차피 항상 자기가 이제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평적 외교 관계를 안 맺거든요. 그 외교 관계를 낼 땐 늘 우리도 기분 나쁘지만 조공 관계라고 맺는데 옛날에 왜 페르시아 할 때 흙과 물을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이제 지도를 주는데 그때 지도가 그림지대 같은 거라서 그거 보나 안 보나.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지 뭐. 그때 수나라 군대도 평양까지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오늘날 구글 지도 펴보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고구려가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서 비록 고구려가 승리는 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으로 안 다가올 수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고구려 생각도 야 이런 전쟁을 또 한 번 치룬다면 그렇죠.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화친 정책으로 고구려도 나갈 수밖에 원래 없죠. 사람이 속일 때 간절히 원하는 걸 해줘라. 이 속이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고구려가 결코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방이라는 거는 평화롭든 안 평화롭든 대비를 하는 거지. 네. 화친 정책 했다고 성문도 뜯어라. 가끔 그런 나라가 있긴 한데 100% 망했죠 그런 나라. 네. 근데 그렇게 멍청하진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고구려도 대비를 해요. 일단 저 북쪽에 신성에서부터 네. 요동반도 비사성까지 성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정비하고 그 천리장성이라고 쭉 쌓고. 그게 전리장성. 예, 그래도 이제 네. 대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고구려도 힘들어요. 이게 막 사람들 내보내서
성이 쌓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가서 또 주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군대가 가서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다 그거 방어선 정비하고. 그리고 사실은 고구려도 나름에서는 중국도 당시에는 내전을 겪었잖아요. 네. 네. 수나라가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내전을 겪으니까 북방에 있던 유목민족들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태종도 그런 말을 해요. 이 나라가 내전을 하니까 그땐 돌고리를 주로 했는데 얘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분탕질을 하는데 이 고구려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석자인데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당나라가 화친을 한다고 이게 화친 정책을 펼쳤지만 여지껏의 역사를 보면 결코 고구려를 그냥 놔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당나라의 속내는 뭐였습니까? 중국 당나라에서 진제덕이라고 사신을 보내요. 옛날에 그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 할 때 네. 성화해서 온 유럽 도시 돌아다니는 걸 그 베를린 올림픽 창안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올림픽 기록 영화도 아마 히틀러가 처음 만들었죠 그때. 요즘도 그러잖아. 성화 들고 온 나라를 네네네. 거쳐가는 거예요. 그걸 또 기록 영화 찍는다고 찍었어요. 그러면서 전 유럽의 도로망 이걸 다 찍어가지고 그게 거의 첩보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2마리 다 잡았어요. 그 올림픽 기록 영화 지금 히틀러 때문에 그렇지 되게 명작이라고 소문난 거고요. 기록 영화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 촬영했거든요. 이 진제덕도 그런 거예요. 와서 내가 평화의 사절로 왔다 그러니 가는 고을마다 다 환영을 하는 거야. 고구려 사람도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전쟁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뭐 오면 막 만세 부르고 이 사람이 또 평화의 사절이니까 좀 여기저기 들리면서 파티하고 놀고 수나라 포로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밤에는 어떻게 싸웠냐 얘들 문제가 뭐냐 이런 거 다 빼내고 그래서 돌아가서는 아예 보고서를 쓰고 고구려가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당나라 군대가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거란이나 말가래들 시켜가지고 위력 정찰을 시켜봐요. 너네 한번 가서 툭 쳐봐라. 그랬을 때 고구려군의 방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그다음에 소규모 정찰대를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그 정찰대가 하는 일이 지형 지물파, 그다음에 군세파, 그다음에 심지어 강가의 수초가 얼마나 자라서 그 수초 때문에 도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조사해요. 근데 이때 이제 당태종이 고구려를 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우리 고구려 안에서도 내란이 일어났다면서요. 이제까지 당나라한테 화친을 했던 그 영유왕을 연개소문이 살해를 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당나라에서 기분이 나빠하죠. 또 하나 당나라의 생각은 뭐냐면 이미 고구려를 제후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 고구려가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신라를 공격하거든요. 네. 신라에서 또 구원 요청이 당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요. 내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싸우면 이건 제후국을 관리하는 천자의 나라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연개소문은 계속해서 그 당나라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당나라가 고구려를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태종의 조금 어떤 그 영민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뭐 수양대처럼 어떤 무작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을 쌓아놓고 그 명분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대단히 교활한 면을 볼 수 있죠. 원래 아주 정말 교활한 방법은 이런 거죠. 제국이 강한 건 외교에 강해요. 그러니까 나 너희들하고 절대 안 싸워. 이제 조용히 지낼 거야 그러면 안에서 내분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말갈족 있죠. 그 고구려 사람들 있죠. 또 여러 막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좀 있어요. 근데 고구려는 가장 문제가 지금의 그 집안 국내성. 국내성이 그 북방 쪽 거점이고 평양이 한반도 쪽 거점인데 요 지역이 종족도 많이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항상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평화 모드가 오니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또 모든 역사에 밖에서 누가 공격을 하면 뭉치는데 네.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들끼리 일단 서열 다툼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걸 다 조사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화해 모드, 평화 모드로 막 가니까 결국 안에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 대립을 당나라에 대한 주화파와 화친파로 나누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실제는 안에서의 갈등도 봐야죠. 근데 연개소문이 어느 쪽 세력이었냐는 좀 설이 있는데 대체로 지금 이 평양 쪽 집단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천리장성 그 쌓는 감독관으로 가라. 그래서 연개선문을 절로 보내는데 평양 쪽 파면은 딴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아, 이때 회군을 한 거군요. 회군이라기보다는 출병 사퇴할 때 이때 그 일본서기 기록을 보면 귀족 180명이 죽었다고 돼 있는데 와, 귀족 180명이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 이런 건 빼고 그렇죠. 그래서 상층 귀족의 상당수를 숙청해 버리고 핵심 귀족층, 예. 귀족층을 전부 다 제거. 심지어 영유왕도 토막쳐서 죽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당태종의 무서움이에요. 왜냐하면 당태종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어떤 외교수를 펼치면서 또한 그 민심을 자국 내에 당나라 내의 민심을 붙잡는데도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네. 왜냐하면 수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원정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수나라 사람들, 지금은 당나라 사람들이 됐죠.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고구려 원정이라면 치를 떤다고 해요, 사람들이. 저걸 또 해야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당나라 그 당태종이 수도 장안에서 노인들 모셔놓고서 고구려 원정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잔치를 풀고 그런 여러 가지 민심 수습책에 대해서 병행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와 내정을 병행을 하면서 이 고구려 원정에 대한 명분을 계속 쌓아가죠. 인정하면 할수록 짜증나지만 그때 당시에 고구려는 내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나라의 태종은 거의 중국 역사상 역대급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나쁜 상황이 맞닥뜨렸으니 당연히 이제 그럼 고구려 정벌이 시작이 됐겠죠. 그러니까 당태종의 평화 공세는 정말 전쟁 준비를 위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계를 해요. 처음에는 네. 제가 우리를 칠 텐데 뭐 선물을 줘요. 네. 막 주고 또 주면 사람은 결국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그것이 또 고구려가 바라는 것이니까 네, 그렇죠. 싸우지 않는 것이. 그러나 사실은 처음 요만큼 줄 때부터 계속 작전회의 하고 있었어요. 전술 연구하고. 근데 그거를 고구려 입장에서는 눈치를 챌 수가 없나요? 그거를 눈치를 채도요 네. 설득시키기가 힘들어요. 누구를 설득시키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민과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게 지금 되거든. 더 세금 내야 된다, 더 훈련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면 왜 중국이 잘해주는데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결국 믿고 싶은 걸 믿는다니까.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고구려는 그거를 대단히 힘들어했고 실패했는데 당태종은 그거를 병진을 해서 성공을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을 했던 1차 침공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나라 최정예 부대 1차 침공은 좀 어땠을까요? 그 당나라 군대는 수나라 군대 전술을 연구를 해요. 왜 실패했나. 그러더니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그 네오화가 들어왔던 산동반도에서 대동강으로 오는 그 작전. 네오화가 사고를 쳐서 그렇지 이게 제일 좋은 작전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수나라군이 몰살했잖아. 천하의 강심장인 당태종도 이 작전을 벌이고 산동반도에서 바로 건너오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안선 따라 요동반도로 해서 따라오게 해요. 요동으로 시작을 네. 하는군요. 수군은 그쪽 진로로 오고 육군이 오는 진로는 사실 똑같아요. 뭐 그건 변하지 거기밖에 않으니까. 없습니다. 네. 오는데 대신 또 수나라하고 다른 게 중국 전 지역에서 군대를 뽑아서 지역별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 있는 부대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뭐 유목민족은 기병, 네네. 창병은 산악부족. 요거를 또 다 편제를 하고 최인류 지휘관들을 줘요. 맞아요. 당태종의 장점. 게임에서도 보면은 산악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이 수나라에서 서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통일을 하고 나서 산악 부대들은 우리나라 지형에서도 잘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당나라 군대 하면 음. 오합지졸의 대표적으로 생각을 아, 하잖아요. 그건 아주 나중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나라만큼 중국 역사상 진시황 이후에 당나라만큼 군대가 균형 있게 잘 편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 군대의 구성도 보면 정말 균형이 있습니다. 사실 한족 왕조 중에서는 최강 군대가 당나라 군대예요. 전 마치 어떤 예전에 로마 군단을 보는 듯한 그 정도 균형이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군대뿐만 아니라 그때 쓰였던 무기가 고구려군을 정말 놀라게 했다는 신무기가 있다면서요. 수나라 때 그 수양제도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공성 무기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었죠. 그런데 당태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명한 고구려 성벽을 공략하기 위해선
조금 더 강력한 공성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그 공성 무기들을 한층 더 발전시키죠. 예를 들어서 이제 포차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투석기인데 네. 포차를 훨씬 강력하게 대형화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포차는 큰 규모의 돌을 거의 한 500m 밖까지 날릴 수 있었대요. 500m요? 네. 전국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요. 사실 기본 무기는 똑같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소총이다. 그런데 근데 이쪽이 또 크게 만드는 건 잘하죠. 그렇죠. 소총도 또 어떻게 만드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만들고 당태동이 직접 다 들고 규격대로 제작했나 재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송이거든요. 큰 그쵸, 무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3단계로 분해를 해요. 아, 분해. 분해해서 가서 조립 조립. 탁 해서 촥 쏘는 아, 이게 정말 감탄이 나오지만 감탄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그쵸.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신무기를 가지고 정말 이런 대단히 전략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존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진격을 해서 도착했는지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 그런 거 항상 뭐 기발한 전술 뭐 갑자기 뭐 계곡에 들어갔는데 뭐 쏟아진다. 아, 네네. 사실 계곡에 들어가는데 왜 쏟아져요? 다 정찰하고 들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발한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제때. 그렇죠 제때. 그리고 좀 복잡한 기동을 하면요 군대가 실행을 못 해요. 작전이 복잡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네. 오히려 단순하게. 네. Simple is best라는. 그런데 조금 복잡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훈련과 조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태종의 기동은 수나라 기동하고 정말 수준이 달라요. 너는 저성 해치워, 너는 저성 해치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너는 저성 갔다가 가는 척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와. 너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돌아와. 굉장히 복잡했네요. 그래 그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지도 보고 어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와. 이렇게 가면 수비대를 나눠서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때 탁 꺾어서 이쪽으로 모여요.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제갈량이 의자에 앉아서 천하를 본다라는 뭐 그런 말처럼 앉아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말씀하신 수레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지 두 대 지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꺾어서 갈 수 있어요. 그 고구려를 침략하는 그 작전을 입안할 때 당태종의 무서운 점이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데 수나라가 왜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네. 있잖아요. 당태종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끌고 왔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끌고 가니까 보급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바엔 차라리 적정선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보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성공의 열쇠다. 이거를 작전 입안할 때 머릿속에 넣고서 작전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병력을 있는 대로 긁어서 모든 성을 다 공격시킨 거야. 당나라는 한 3분의 1 정도 끌고 가서 꺾어서 한 군데 집중한 거죠. 그래도 고구려가 잘 싸워서 함락이 잘 안 됐는데 중요한 건 제일 결정적인 성이 떨어져요. 어디요? 요동. 요동성. 아, 그렇게 방비를 잘했던 요동성. 그러니까 사실 당태종 입장에서는 다른 거 못 떨어뜨려도 되는 거야. 이건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꺾었는데 거기 요동성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함락이 돼요. 당태종의 그 전략 전술을 보면 나폴레옹하고 비슷합니다. 우회 기동, 각계 격파. 우회 기동에서 한 곳에 모여서 각계 격파 계속해서 나가는 하나씩 떨어뜨려 예. 나간다. 근데 요동성이 저희가 지난 시간 배웠지만 정말 대군을 맞이해서 그쵸. 소규모 병력으로도 너무너무 잘 버텨줬는데 요동성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태종은 다음 목표로 어디를 잡았나요? 이제 2선, 3선에 있는 성들은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성이 백암성이에요. 백암성. 지형이 굉장히 수비하기 좋은 지형인데요. 백암이란 말은 사실은 석회석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돌이 하얗거든요. 아, 저는 순대가 유명해요. 순대 유명하잖아요. 그걸 백암이라고 그런대요. 하얀 돌. 예, 강변 쪽은 완전 수직절벽. 네. 도저히 못 올라가는. 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 앞쪽에서 보면 또 재밌어. 이렇게 접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돼갖고 성이 안에가 다 보여요. 그게 그 요동방면성의 특성인데 우리나라 성은 무조건 산 위에 이렇게 감겨가지고 네. 절대 속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요동에 있는 성도 그쪽 성들은 안시성도 그런데 이렇게 45도로 돼서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보면 안에가 다 앞에서 보여. 보면 그냥 대각선이니까 보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저런 성이 싸우지 그런데 그만큼 고구려 사람도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대신 장점이 뭐냐면 안에서도요 지휘할 때 딱 보면은
병력 움직이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차가 그냥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봉우리의 감은성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피차 안 보여요. 올라오는 애들도 잘 안 보이고 예, 밑에서도 잘 안 보이고. 내 병력이 안 보여. 이게 가끔 부대 수비대가 엉성하면요 소문에 무너진다는 게 그거예요. 그쵸, 저쪽에 그쵸. 잘 싸우고 있는지 안 싸우고 있는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근데 여기는 피차 다 보는 거야. 이거를 이제 게임으로 얘기하면 양쪽 다 맵팩을 킨 거죠. 양쪽 다 맵팩을 켜 있는 상태. 근데 사실 산봉우리에다가 그 성벽 놓고 거기서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비하는 쪽도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식수 공급이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산봉우리에다가 그러네요. 싸우게 되면. 배감성은 설마 그래서 잘 버텨내나요? 배감성에서 싸우는데 당태종도 사실 요동성 함락시키고 고생은 했지만 배감성이 하나하나 떨어뜨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요동성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 진짜 충격 엄청 나가지고 맞아요. 성주가 항복하겠다고 전에 그 사이에 고구려 수비대가 보충이 됐어요. 근데 성주가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그 중국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 편 들었어라고 해서 이름도 남아 있어요. 이름이 손버름이에요. 손발은 손버름. 예. 아주 그냥 어디저기 다 손 벌리고 다닌 거지. 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고구려 측 사료가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중국 사료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한 사람 이름은 꼭 이름을 이름까지 기록해요.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다 밀사를 보내서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그래 그리고 선봉부대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선봉부대가 고구려군한테 또 격파당한다. 손버름이 이제 항복하겠다라고 예. 하니까 중국군에서 막 오는데 고구려군도 야 우리 쟤네 도와줘야 돼 하고 갔는데 둘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네. 당태종이 아끼는 부하가 있었어요. 네. 그 부하가 선봉부대 대장이었어요. 대장이었군요. 개필하라고. 개피가라. 이름 들어봤어요. 예. 개피가라. 근데 이 개필하락이 또 중상을 입어요. 거기서. 사실 당태종은 열받았구나. 완전 열받았죠.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구려 수비대가 백암성에 와서 하니까 손보름은 뭐 이렇게 이왕 이렇게 생각 뭐 항복은 없었던 일로. 아니 근데 고구려 수비 그 지원군이 왔는데 항복한다 그러면 반역죄죠. 그러니까 감히 말을 못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당태종이 아주 쉽게 말해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개피라르 사건은 큰 게 개피라르역이 돌궐계 그쪽 그 유목민족이에요. 와. 그래서 당태종 부하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거래는 최고 부대거든요. 아하. 맞붙어 싸워서 개피라르역이 거의 죽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구려군도 셌다는 거예요. 잘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성도 산성이 아니고 평지성이라고. 네네. 거기서 비록 함락은 됐지만 수나라 당나라군 주력하고 뭐 살벌하게 싸웠고 개피라력 부대랑 붙어서 개피라력이 깨졌다는 것은 전투력이 정말 최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기병 대 기병으로 붙어서 격파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또 당태종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는데 네. 당태종 예하의 군대를 보면 왜 우리가 예전에 로마 배울 때 로마 군단이 최강의 전력이었을 때 항상 보조군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민족들을 네네네. 같이 구성한 보조군.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군이 최강의 군단이었거든요. 당태종의 이때의 그 구성을 보면 비슷해. 아. 로마 군단. 그러니까 어떤 이민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걔네들한테 신뢰를 주고 같이 작전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개피라르 같은 사람을 또 굉장히 아꼈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벨리사리우스 했지만 벨리사리우스의 최강 부대가 훈족 기병대인데 성 들어갈 때 약탈을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삐진 거야. 그래서 이게 배신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벨리사리우스가 그 다음번 전투 때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근데 당태종은 개피라력도 사실 완전히 저 이민족 군대잖아요. 근데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개피라력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방면군 사령관을 맡겼어요. 와. 그래서 보조군이 아니라 그냥 예. 최대한도의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장수는 자신을 알아주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건데 사실 칭찬하기는 싫은데 당태종이 정말로 대단했던 왕이라서 여기에서도 계략이 너무 또 드러나는 게 화가 난 당태종이 물불 안 가린 게 아니라 부하들을 물불 안 가리게 만들었다면서요? 그 약탈을 허용해요. 대감성을 열받아서 갔는데 또 잘 싸우잖아.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장군이 뭐 정말 우통 벗고 성 밑에까지 가서 막 이러면 함락이 돼야 되는데 그 장군이 화살 맞고 중상 입고 쫓겨나오고 뭐 이런 수준으로 함락이 안 돼요.
마음대로 약탈을 들었다. 아, 저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 끔찍한 얘긴데요. 근데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지만 손보름이 다시 밀사를 보내요. 어. 근데 성이 좀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또 겁이 났겠지. 그래서 지난번엔 쟤 때문에 그런 내 진심은 이게 아니다. 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열어줄 테니까 그리고 깃발 꽂고 아하. 그 백암성에 가면 지금 성벽 이렇게 허물어진 데가 있어요. 네. 거기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죠. 아. 거기를 뚫고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역사 현장 가면 재밌어. 하필 성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아. 사이가 그렇게 들어와서 했는데 이제 당태종이 무서운 게 여기서 약탈을 취소를 해요. 취소를 했다고요? 왜 이렇게 번복을 자주 해요? 아니, 근데. 이게 번복을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왜요? 이걸 취소하면 병사들이나 휘하 장수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좀 노발대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반발이 심했죠, 사실. 심하죠.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요? 근데 당태종의 목적은 이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성 하나 떨어뜨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약탈해 보세요. 소문나면 이제부터 항복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털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죠. 그 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욱해서 함락을 시켰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지. 죽였다간 앞으로 골치 아프게 했거든. 아, 그래서 취소. 그래도 또 항복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부하 장군들이 와서 이거 앞으로 긴 전쟁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병사들이 싸우겠냐. 그랬더니 당태종 대단하다니까. 네. 말에서 탁 내리더니 자기 부하들한테 절을 해요. 어. 그리고 말도 이렇게 야 지금 상황 이렇게 됐는데 쟤들 죽이면 되겠냐 이게 아니고요. 정말 리더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배울 건 참 많아. 맞아요. 내가 약탈하자고 말은 했었지만 이 사람들 죽이고 여자들 괴롭히는 이거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 사실 적장이지만 우리가 항상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적장이지만 존경스러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당태종이 했던 말, 자기네 좋은 역사니까 다 기록했겠죠? 한마디도 안 빼놓고 다 기록했습니다. 당태종이 내려서 사과를 하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군사를 풀어 사람을 죽이고 처자를 사로잡는 것은 내가 차마 못할 바다. 장군 휘하에서 공을 세운 사람은 내 재산에서 상을 줄 것이니 장군은 이 성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 성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 단어 참 멋있는 거. 이게 현대전에서 한번 제가 보면요, 히틀러하고는 정반대였어요.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할 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독일군 병사가 한 명 죽을 때 소련군 표로 10명을 처형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련군이 막 무너지다가 소련군이 정신 차린 계기가 뭐냐면 야 독일군한테 잡히면 어차피 다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당태종하고 반대의 경우죠. 아,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당태종도 멋있는 남자예요. 아니 근데 정말 전략을 잘 세워요. 비사성에서도 안 죽였지만 사실 포로로 잡은 거잖아요. 노인들은 다 석방해주고 그리고 다른 성에서 이게 좀 수비대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다 물건도 보내요. 내가 이렇게 풀어줬다고. 그러면 걔들이 돌아가서 그 얘기하면 안 싸운다고. 6.25 때 중공군도 가끔 이런 거 했어요. 아하. 국군포로 잡은 다음에 돌려주는 거예요. 나도 가라. 우리는 착한 군대다 이러면서. 그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근데 그래 이럴 거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약탈을 좀 허용하지 말지. 그건 우리 바람이지. 그랬으면 안 털렸겠지. 우리가 배감성이 안 무너졌겠지. 근데 당태종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아까 제가 말에서 내려 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봐요. 리더도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은 그러면 더 무서워요. 평소에 카리스마가 정말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무섭냐면 부인을 되게 예우로 했어요. 황후를. 황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폐하께서는 나한테 예의로 대하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부부 사이가 다 좋은 줄 안다. 근데 나 당신 무서워서 당신 기분 좋을 때가 아니면 건의를 못한다. 부인이 그러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해 이 사람. 강단이 있네요. 네. 아니면은 실제로 다중 인격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있어요. 확실하게 죽여야 될 인물하고 죽이지 말아야 될 인물하고 구별을 정확하게. 근데 역사상 저희 전쟁사를 배우면서 역사상 항상 대단한 리더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무서울 땐 굉장히 무섭고 선의를 베풀 땐 끝없이 선의를 베풀고. 그래야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착한 사람이 선의를 베푸는 것보다 사자가 생쥐를 살려줘야 고마워하지. 근데 이제 저희는 압니다. 일단은 그 요동성과 뭐 백암성 이 얘기를 저희는 배워서 압니다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는 성 이름이 있죠. 뭐 있죠. 평양성도 있지만은 안시성이 있죠. 드디어 안시성을 향해서 당나라군이 진격을 하게 되죠.
그 안시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안시성을 만약에 고구려가 잃는다. 이건 요동 전체를 잃는 거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안시성이 뚫리게 되면 그 요동 쪽부터 거의 평양까지 스트레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시성이 당군으로서도 최고의 전략 목표였고 고구려 군으로서도 사활을 다 걸어야 되는 그런 곳. 어떻게든 사수해야 안시성의 되네요. 위치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네. 지금 안시성이라고 하는 데가 맞다고 보면 거기가 지금도 중국의 군사 요충지예요. 우리 건데. 그 고구려도 안시성이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안시성에다가 고구려 최대의 구원 부대를 보내요. 네. 그래서 5만이 넘는 최대 대군이옵니다. 5만. 그래서 안시성에 있는 부대와 고현수가 이끌고 온 구원 부대 두 가지 부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시성도 중요하지만 전투 자체가 고당 전쟁에서 최대의 격전이 돼요. 이 안시성 전투를 앞두고 당연히 당태종도 이것이 전쟁의 포인트다라는 걸 알고 부하 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또 이런 연설을 하는데 삼국지 얘기할 때 맨날 박사님이 항상 그거 거짓말이에요 라고 해서 가슴 아팠잖아요. 근데 진짜 삼국지에서나 나올 만한 연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요? 들려주시죠. 지금 고구려의 장군 고현수에게 방책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 군사를 이끌고 바로 전진하여 안시성과 연결을 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고산의 험한 곳에 의지하여 성중에 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말갈병을 놓아 우리의 우마를 노략하면 이를 쳐도 갑자기 함락시킬 수가 없고 돌아가려면 요하의 진창이 장애가 되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니 이것이 상책이다. 성중의 병사를 빼어 함께 도망함은 중책이다. 진음을 헤아리지 않고 와서 우리와 싸움을 하면 하책이다. 경들은 보라, 적들은 반드시 하책으로 나올 테니 포로가 되면 내 눈안에 있다. 이게 만약에 이 작전이 들어맞았다라고 하면 휘하 장수들은 당태종을 우러러보고 사기 만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사기 캐릭터 같은.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떤 관우하고 제갈량이 합쳐진 인물인 듯한 그런. 소름 돋아.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러이러한 게 상책이다. 어. 이러한 게 중책이다. 어. 하책이다. 그래서 그렇지. 또 우리 약간 방송이 생소해요. 물론 밀떡분들한테 인기가 좋긴 그쵸.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또 팩트 폭력이 들어가는데 그래요? 그래요?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이 폭력은 맞아도 돼요. 이 폭력은 많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태종이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맞아요. 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역사 쓸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죠. 네. 근데 뭐 댓글 보면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승자의 기록이라고 무조건 뭐 없던 얘기 만들어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쓰는데 방법이 있어요. 윤전 아나운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오늘 감기 들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나만 알아요. 네. 딱 시작할 때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를 쓸 때 윤전 아나운서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빼고 그렇죠.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네. 딱 이렇게 얼굴만 보고 얘기를 했어. 그럼 보통 사람은 야, 저 사람 되게 뭐 무슨 신통력이 있나 보다. 상책이구나. 바로 이거예요. 상책, 중책, 하책이 있다라고 말한 것만 썼지 왜를 안 썼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무슨 하늘을 뚫어보는 재주가 있나, 전쟁을 손바닥 꿰고 있나.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분명한 건 이런 것들을 예견을 하고 어떤 작전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근데 당태종. 원인은 알아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정보망의 문제인데 아. 고구려를 침공 시작할 때부터 노린 게 고구려 아대 갈등이잖아요. 고현수군은 저쪽 그 내지에서 온 군대고 안시성이 문제가 뭐냐면 연개소문 반연개소문파예요. 연개소문이 쿠데타 했을 때 저항해가지고 연개소문이 직접 와서 함락시키려고 싸우다가 함락 못 시킨 성이에요. 그러면 상책이라고 얘기했던 둘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성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싸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딱 안 거야 이미.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건 그만큼 당나라의 어떤 첩보망 조직이 네. 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직이 한 모든 일을 당태종이 예견한 것처럼 썼네요. 그러니까 당태종은 그 모든 정보를 맞춰서 이걸 퍼즐 조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거를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사실 이건 난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가 될래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적이 코앞에 왔는데 그쵸. 이쪽 당파와 이쪽 당파 그러니까요. 군대가 만났는데 따로 싸웠다. 아니 그 시절에도 그랬네요. 아니, 저희가 당파 싸움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 항상 발목을 잡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렇죠. 십자군 때는 아직 우리 십자군도 봤잖아요. 그래, 이슬람도 우리나라가 그러고 그것 때문에 졌잖아요. 성안에 받아주면 와서 성주부터 갈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적대시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우리 지금 국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놀자.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미 하책으로 할 것이라는 걸 그래서 얘기했는데. 따로 놀 거니까 우리는 각계격파하면 된다. 이 작전을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안시성으로 하책을 쓸 것이라는 알고 진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나요? 이제 고구려에서도 안희성의 중요성을 알고 15만 대군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하는 탈탈 털어서 다 갑니다. 그리고 당태종도 본대를 이끌고 대규모 병력이 왔죠. 그래서 요동 부근에서 서로 강 건너에서 대치하면서 이른바 주필산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주필산 전투가 나오죠. 필산 전투. 그때 고구려군 내부에서도 이제 사령관이 둘이 이제 의견이 갈려요. 나가서 공격으로 가자. 아니다. 방어를 굳히고. 근데 방어를 굳히면 이게 하책이 아닌 게 안시성하고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책되는 예, 거예요. 그럼 상책 비스무리한 상책이 돼요. 네. 근데 또 우리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근자감이 지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우린 이길 수 있다. 당나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또 미끼를 던져요. 당나라에서요. 예. 기병 6,000명을 보내서 한번 싸워서 쳐주지. 저요? 아니 근데 그 이게 우리가 썼던 작전이었는데. 솔직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게필 하르과의 기병전에서도 이겼잖아요. 그 이야기가 당연히 우리 고구려한테도 들어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붙으면 우리가 이겨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전투, 주필산 전투는 아마 야전에서 벌어진 최대 대회전인데 이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진행되는데 1라운드는 정식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네. 당태종이 제일 신뢰했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개필하력 같은 돌격 대장이 아니라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의 사령관. 그 부대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하는데 이세적 부대. 예, 이세적. 이세적이 밀려요. 당나라 최정예군을 고구려군이 밀어붙일 정도로 세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당태종이 보는데 그 천하의 당태종이 초조해서 이거 어떻게 된가 이러고 봤다고 할 정도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고구려군의 근자감은 사실은 근자감 나름 근거는 있었던 거지. 우리도 세다. 그런데 그때 2라운드가 뭐냐면 복병을 뒤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복병이 뒤로 돌아올 동안 버텨줘야 되는데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이 2라운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장선무기라고 하는 당나라 장수인데 이 사람도 이제 이민족 출신이에요. 기병 지휘가 이제 뒤로 돌아서 치죠. 또 하나 당나라의 무서운 점이 뭐였냐면 군대를 구성하면서 이민족의 무기나 전술을 대단히 유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이때 당나라군이 가장 신경 썼던 게 고구려를 상대하면서 보병으로 기병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파창이나 이런 어떤 장창 같은 걸 무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장창으로 고구려 기병을 막는 전술을 이세적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일순간 갑자기 당나라군을 쫓던 고구려군이 이세적의 그 장창 부대한테 가로막히고 갑자기 뒤에서 매복 부대. 그렇죠 매국 부대한테 샌드위치 형국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필산 전투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3라운드인데 네. 사실 2라운드까지만 해도 전사자나 희생자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매복을 맞았는데도요? 원래 전투에서는 후퇴하거나 도망갈 때 거의 이걸 선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과 확대 과정에서 여기서 되게 70-80%가 끝나요. 아하. 근데 당태종이 그 무서운 게 요거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고구려군 전투가 틀렸구나 이제 후퇴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은 강을 하나 건너갔거든요. 이때 당태종이 잘 썼던 부대가 경갑기병대인데 얘들을 미리 타이밍 좋게 보내서 퇴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근처에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저쪽으로 갈 거다 해서 그쪽으로 몰아요. 그쪽으로 몰아서 올라가니까 싹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전투할 때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움직이는 거 이거 현대전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다 고구려군이 항복해버려요. 항복을 했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강 건너편 후방에 있던 부대만 살아남고 강 건너 전투에 돌입했던 부대가 완벽하게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아, 왜 강까지 건너서 그러셨대, 고여수 장군님은. 아니, 그렇다면은 이 당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뭐가 있을까요? 무기도 좀 한몫했을 것 같은데. 무기도 무기지만 네. 당군의 최고의 무기는 그야말로 조직력, 그리고 이 조직력에서 나왔던 우리가 정말 잘 알려져 있죠. 육화진법이라는 진법입니다. 잘 알려져 있어요? 예.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시는 얼굴인데요. 저 그림에 딱 보면 나와 있잖아요. 왜 육화예요? 한번 설명해봐요, 연전하는 거. 나도 몰라. 왜 육화진법이에요, 저게? 육화진법은 6개의 꽃이라는 뜻인데 네. 그 진법도 진법이지만 이 육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당군의 조직 구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실 우리가 왜 중국의 병법서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네.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아, 근데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세세한 게 그런 게 없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육화진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기록이 대단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육화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당나라의 개국공신이었습니다. 이정이 창안한 전술이에요. 네. 이 이정이 이제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건국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당태종이죠. 당태종 밑에서 계속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육화진법의 단위 부대를 보통 이제 행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행군의 규모는 오늘날로 보면 한 사단 규모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요 2만 명 정도가 이제 하나의 행군을 이루는데 구성이 대단히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화진은 6개의 꽃입니다. 그 6개가 뭐냐 하면은 노수, 궁수, 마군, 도탕병, 기병, 치중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치중병은 이제 보급부대예요. 그 2만 명 중에 이 보급부대 치중병은 한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4,000명의 전투요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노수, 궁수 같이 이렇게 뭐 쏘는 사람들. 발사무기를 하는 이런 병력은 약 한 4,200명 정도, 한 3할 정도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마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타는 기병입니다. 근데 이 말타는 기병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마군도 있었고 또 기병이 따로 있었죠. 네. 도탕병하고 기병이라고 그랬을 때 기병으로만 편성된 부대를 도탕대라고 한다라고 또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과 확대를 할 때 오리병. 예. 어떤 그 추격해 들어가는 경장 기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부대가 각각 언제 자기가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화진법의 장점이 뭐냐면 항상 모든 전술은 자기네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어떻게 제압할 거냐라는 그쵸. 거거든요. 중국의 최대 장점이 역시 사람 사람이었어요. 수. 예. 그런데 수나라가 그랬는데 사람 수에 의존하다 보면요. 속된 말로 무식해져요.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거지. 전술이 없어지죠. 예. 이정은 여기서 차관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다고 사람 수로 밀어붙이지 말자. 이게 조직화되면 사람 수가 가진 장점이라는 게 10배 이상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전투에 로마 군단도 그렇지만 모든 전투 부대는 되게 사각대형이거든요. 그렇죠. 삼각대형은 특별한 경우일 때만 써요. 네. 근데 기본 대형을 삼각대형으로 써버려요. 이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각대형을 만들었다가 삼각대 원형도 만들었다가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형 변화를 주는데 사각형 조각을 가지고 원을 만들어 보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삼각형은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도 되고 큰 삼각형도 되고 사다리 꼴도 되고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원진 만들었다, 사각형 만들었다 이런 거를 잘해요. 이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중국의 인구가 인해 전술이 아니라 조직화된 대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강력한 무기, 조직력, 거기다 사람, 지휘관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던 당나라는 결국 주필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당군 최고의 영웅이 탄생을 했다면서요? 앞으로 이 삼국시대 전쟁에 누누이 등장하는 네. 드라마에도 등장했던 네. 설인기죠. 네.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하도 가난하니까 부인이 남편 보고 입대하라고 당신이 할 줄 아는 거 쌈 잘하는 거 맡겼으니까 입대해서 출세하라고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이 주필산 전투에 이제 말단 장교급 정도로 참전을 했는데 어허. 아주 그날 잘 보이려고 흰 옷을 입고 출전을 했대요. 아 그래서 서린 귀가 된 거예요? 그전에 하얀 귀신. 하얀 옷 입은 귀신인가? 일리 있네요. 서린. 어. 그래서 이 사람도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적진을 누볐어요. 근데 이제 항상 황제는요 높은 산에서 보는 게 딱 봐서 잘 싸우는 부대 이런 걸 공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싸울 때 황제가 산 위에 있다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황제가 지켜보니까 열심히 싸우자 보통 이렇게 쓰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황제가 지켜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오늘 내가 잘 싸우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실 이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옆에서 열심히 적어요. 쟤 누구야? 쟤 누구야? 확 적어. 그렇게 하는데 그날 성공한 거죠. 흰옷 입고 싸운 거. 당장 전투 끝나고 자 데려와라. 또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하죠. 짐은 오늘 승리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용사를 얻어서 기쁘다. 말은 정말 잘해. 근데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당군 입장에서는 거의 뭐 승리를 확신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고구려군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당태종이 안시성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실 당태종도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사실 정말 고전을 해요. 최정예 부대가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붙으면 무조건 깨졌었으니까.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고구려 입장에서 안시성이 함락되면은 평양까지 스트레이트라고 했는데 반대로 당군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안시성을 점령 못하면 보급로가 차단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군으로서도 사활을 걸었죠. 더구나 또 중요한 게 이 고구려군이 약간 맹랑한 전술을 써요. 낮에는 성 안에서 방비하다가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히트앤런 작전을 하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러니까 당군도 이제 신경이 머리 끝까지 뻗칠 대로 뻗쳐지는 상태죠. 근데 안시성에서는 당태종이 갑자기 좀 의아한 발언을 합니다. 약탈을 다시 허용하겠다라고. 아 이게 이제 당군이 사실은 타임 리미트에 걸려요. 사실 전쟁할 때 100만이든 30만 원이 동원하려면요 식량 같은 것도 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뭐 성이 안 떨어지면 좋아 그럼 1년 더해 이렇게 못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나라 때도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 딱 2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제가 여기 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빨리 함락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2판 4판이잖아요. 가야 되니까. 그쵸. 그냥 마음대로 해. 이렇게 다시 한번. 다 털어먹어도 좋다. 예. 그러니까 뚫기만 해라.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시성 주민들은 야 우리 이거 털리면 다 죽인대. 정확하잖아요. 바로 그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이 아주 처절한 철저한 저항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자 이렇게 되죠.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묵살잖아요. 원래 저 팀이 단합이 잘 안 됐잖아요. 거기다가 협박을 하면요. 이게 분열이 나요. 근데 원래 단합이 잘 된 팀한테 협박을 하면 딱 역효과가 나거든요. 이게 배감성하고 안시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가 잘 돌아가던 당태종이 얼마나 시간에 쫓기고 극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시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족들이었군요. 그 연개 소문 났을 때부터 여기는 전투와 전투로 다져진 어떤 에서 그 연계 소문을 막았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정말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안시성은 분열되지 않은 집단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록에 보면. 아 근데 시간이 너무 급했군요. 예. 그래서 했더니 완전 역효과 나는 거죠. 좋습니다. 점점 기분이 다시 좋아지는데 엔돌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안시성 전투?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왜요? 역사 기록할 때 네. 사기치는 법에 대해서 하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또 하나 방법이 자기들이 깨졌을 때는 전투를 자세히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전투라는 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긴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있을 거니까 그렇게 졌어도 네. 그러면 이겼던 에피소드만 기록을 해요. 상대방이 이긴 거는 기록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안시성 전투도 보면은 고구려 군대가 어떻게 싸웠는지 별로 얘기 없고 지네들 잘한 것만 있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성 안에서 뭐 돼지 잡는 소리, 소 잡는 소리가 막 요란하더라. 요것들 분명히 오늘 밤에 우리 기습하려는 거야. 잘 먹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다가 이겼다. 이런 것만 기록해 놓는 거야, 치사하게. 그 전쟁에서 진 건 얘기 안 하고 전투에서 몇 번 예, 이긴 그렇죠. 것만. 항상 그래요.
아 그런데 이제 최후의 한 가지는 남겨줘. 네. 패배한 순간을 기록해야지. 그게 또 역사의 교훈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으로 가는데 시간이 점점 안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당태종의 그 조카였던 도종이라고 아주 잘 싸우는 용사가 있는데 옛날 저 수양제 전술처럼 직공하자고 그래요. 그냥 차라리. 하책을 선택하는군요. 천하의 당태종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은 척해요. 그러나 해요. 못해요. 천하의 당태종도 못해요. 그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수양제가 100만 대군 이루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도 그런 용기를 못 부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처음 이 전투 때 수양제가 택했던 그 산동성에서 수군 직공, 네. 그다음 여기서 기병해서 평양까지 직공하자. 이게 다 수양제가 썼던 거잖아요. 네. 요 두 전술을 당태종이 못해요. 그렇게 네. 해서 100만 대군으로도 성공 그러니까 못했어요. 수양제가 100만 대군 사건이 없었다면 했을 거야. 그렇지. 옛날에 이긴 승리가 이번 승리의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게 선조의 힘이에요. 역사의 힘이고. 어쨌든 그래서 안 하고 마지막 공성 작전으로 이제 토산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네. 전 어릴 때 토산을 쌓는다고 하면 진짜 산싸움 줄 알았어. 아. 산이 아니고 성벽을 향해서 왜 고가도로 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진입로. 진입로 공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흙을 갖다 부으면서 점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로를 닦아서 그 길 따라 올라가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무서워요. 이게 길이 연결되면 그다음 방법이 없어요. 대군이 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젠 큰일 났어요. 이 안희성도 방법이 없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완성이 됐는데 사령관이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현장 책임자도 딴 데를 갔어요. 그 틈에 비가 와서 산이 무너지면서 성벽이 무너져요. 이거 무슨 영화 같은 얘기예요? 하늘이 돕는 거군요. 아니죠. 사실은 당군을 도왔죠. 이게 무너지면서 성벽을 무너뜨려 버려요. 아, 물론 성격을 쳤다고요? 예.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천재 일우의 기회가 왔는데 오. 현장 사령관하고 총사령관이 다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야, 이거 가긴 가야 되지 않냐 이거? 이러는데 결정권자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거꾸로 고구려군이 차고 나와서 점령을 벌여요. 서로 아는 거 이게 생사의 갈림길이다 해서 3일 동안 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고구려군대도 이게 승부의 갈림길이다 해서 하고 도랑 파서 불 질러서 막고 해서 치열한 전투 끝에 이거를 결국 막아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당태종은 순순히 인정하고 돌아가나요? 여러 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네. 당태종이 눈에 활 맞았다. 네. 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시 쓰고 막 네, 없었어요. 아니에요? 없었군요. 그럼 그냥 돌아갔어요? 그 당태종도 아는 거죠. 더 이상은 싸울 수가 없어. 시간 제한에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 뭐 포기해야지. 어.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도 6개월 걸려요. 고구려군 안 쫓아갑니까? 또 잘하잖아요. 쫓아가면서 치는 거. 그냥은 안 보냈겠는데 아, 역사에 기록을 안 남겨놨. 그런 걸 왜 기록하겠어. 돌아가면서 창피해 죽겠는데. 아. 지금 저 안희성의 뭐 이렇게 이 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해보면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쉽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한동안은 그 한중 관계가 나쁘면은 제일 못하게 하는 게 안시성 관광이에요. 못 오게 해요. 한동안 못 오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기네가 진 역사니까. 네. 그리고 그게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선 저희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고 비사성이라는 게 저 요동반도 끝이거든요. 네. 저 요동반도 끝까지 내려오는 라인인데 그 대련 비사성 자리가 너희전쟁 격전지고 청일전쟁 격전지고 여순항. 여순에서 지금도 중국 해군 사령 우리나라 진해 같은 데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만큼 중국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주지. 고구려를 그럼 그 다음에는 야 저기는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하겠어요. 안 하는군요. 끈질기네요 정말. 근데 이건 당태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전략상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국의 전략을 이해해야 돼요. 절대로 만주를 누구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견제를 받을 만큼 고구려가 강성했다라고도 예.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절대 용납을 못하니까 다만 이제 이 대군을 동원한 공격은 이제 우리도 힘이 딸려서 못하겠다. 그리고 또 고구려의 약점을 찾지. 그래서 제일 무서운 전술을 쓰죠. 이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싸웠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물량작전이거든요. 네. 끊임없는 소모전. 장기 소모전. 그때부터 계속 괴롭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히면 또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중앙으로 치고 들어왔다가
배 타고 들어와서 요동반도로 상륙했다가 또 그래서- 어떤 때는 성 하나 남겨놓고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네, 작전하고 맞아요. 돌아가요. 그런 작전도 쓰고. 한마디로 그 돌궐이나 저기 유목 그 민족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계속 건드리면서 약탈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배에 구멍이 요만한 게 하나 나서 물이 계속 스며드는 것 같이 끊임없이 괴롭혀요. 아, 우리 고구려군들이 얼마나 좀 지치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군도 좀 병력을 내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 당군이 기동과 전술에 강하니까. 경갑기병. 예, 그래서 뭐 한 고구려군 10,000명이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 오. 물론 이긴 것만 적었다는 건 감안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실패한 작전이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고구려 입장에서 10,000명을 잃는 것과 그렇죠. 그렇지. 중국의 입장에서 당나라에서 10,000명을 잃는 것과는 수량 차이가 너무 그렇죠. 너무나죠. 바로 그런 거죠. 차이가 그래서 결국 괴롭히는데 결국 보면은 조금씩 깊이 들어와요. 아, 들어와서 분탕질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결국 전쟁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죠. 계속 내부 분열을 유도해요. 아, 그러나 어쨌든 이 소모전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죠. 네. 결국 최후의 한 방을 매겨야 된다. 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대규모 정복전을 준비를 합니다. 아. 이게 무서웠던 게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수양제의 전투를 다시 답습하기로 해요. 아, 양동작전으로. 예, 이쪽은 직공, 네. 이쪽은 배로 산동해서 고구려를 바로 건너간다. 와. 그래서 정말 세기의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는데 출발 직전에 당태종이 사망해요. 와. 그거는 무산됐기에 다행이지. 천만 다행이다라는 말이 여기.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와, 극적이네요. 예. 당태종이 살아있을 때 신하들이 고구려 원정 하지 말자고 그렇게 상소를 해요. 근데 당태종이 이제 죽게 되니까 신하들한테 유언을 남겨. 이제 고구려 원정 끝내라.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딱 죽고 나니까 그럼 야 이제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구려 전쟁 끝낼까? 아니 해야 됩니다. 절대 만주와 중국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을 어떤 학술적인 무슨 뭐 치졸한 이렇게 받아들여서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수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중국의 일관된 예, 정책. 일관된 전략입니다. 다음 이야기. 한강을 차지하는 자 한반도의 주인이 되리라. 삼국통일의 전략적 거점지 한강을 놓고 벌이는 삼국의 치열한 쟁탈전. 북한강으로 강원도 쪽 나무라든가 있던 산림 자원들이 나오고 경기도 충청도 지역 황해도 모든 평야지대가 다 연결이 되죠. 삼국이 모두 한강을 놓고 싸웠지만 특히 고구려와 백제 이 쟁탈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스파이를 하나 치죠. 아, 고구려가 백제예요? 고구려가 남진을 하는 바람에 두 나라가 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 이대로 있으면 죽는구나. 백제 성왕이 551년에 가야 신라군과 연합을 해서 한성 탈환 작전을 합니다. 어허. 신라는 특이하게도 한강 상류의 10군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백제는 신라 안에 갇히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신라도 알고 있었죠. 당연히 저 한성 지역을 차지하는 자가 이 삼한을 통일한다.